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아직 어둑한 방 안에서 몸을 일으키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동네 병원 3곳 청소를 끝내고 준호네 집에 들릴 반찬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이제는 혼자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달까요. 어머, 오늘은 장 봐야 할 게 많네.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가 부족합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다고 하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는지 늘 걱정됩니다. 특히 며느리 유진이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찬을 만들어 보냅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장을 봐서 갈비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를 담을 생각입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내 얼굴을 바라봅니다. 52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름이 깊게 패였군요.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 청소 일을 시작한 게 25. 그때부터 27년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하고 허리는 항상 아프지만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대 서랍을 열어 옅은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니 조금은 생기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청소 도구를 꺼내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빠릅니다. 오랜 경험으로 어디를 어떻게 청소해야 효율적인지 몸이 알고 있어요. 김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간호사 주임이 커피를 건네줍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미소로 답하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독감 시즌이라 북새통이에요. 김 씨 덕분에 병원이 깨끗해서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3곳의 병원 청소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준호 생각뿐입니다.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한 게 마음에 걸리네요. 결혼 초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쁜 건 이해합니다만 가끔은 서운하기도 해요.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고기를 손질하며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5살 준호를 데리고 맨손으로 살기 시작했던 그때. 청소 일을 시작하며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린 준호는 종종 엄마, 나 배고파라고 말했지만 때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지. 혼잣말하며 갈비찜을 끓입니다.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과장까지 승진했어요. 좋은 집안 딸과 결혼도 했고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비록 요즘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내일은 직접 반찬을 들고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사위 집에도 들러 인사드리고요.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내일 준호와 유진이 그리고 사돈 내외가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런 소소한 정성뿐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찬통에 음식들을 담아 냉장고에 넣고 내일 가져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사돈댁에도 첫 방문이니 설렙니다. 어떤 분들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돈집 주소를 메모한 종이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강남 쪽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했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준호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방문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낡은 다세대 주택들과는 다르게 이쪽은 고층 아파트와 세련된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위축감이 느껴지지만 금세 떨쳐냈어요. 내 아들이 이런 동네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여기가 맞나?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메모와 주소를 대조해 봅니다. 맞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사돈집을 찾는다고 말씀드리니 경비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의 어머니일 겁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어머니 김미선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 인사에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넓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유진이 그리고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 앉아 있었어요. 아마도 유진이의 아버지겠지요. 준호는 제가 들어서자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준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고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준호야, 오랜만에 내 얼굴도 보고 싶고 사돈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 자주 못 만나니까 반찬도 좀 싸왔단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이의 부모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유진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유진이의 부드러운 말투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유진이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미선 씨, 아들 걱정에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런데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깜짝 방문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멋진 집에 사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제 말에 유진이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할게요.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베란다 쪽으로 데려갔어요. 베란다에 도착하자마자 준호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깜짝 선물처럼 오고 싶었어. 오랜만에 내 얼굴도 보고.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라고 그냥 오세요? 지금 장인어른과 중요한 얘기 중이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미안하구나. 그럼 내가 반찬만 두 갈게.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유진이의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며 말했어요.
준호 어머니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마침 점심시간이니.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목을 세게 잡더니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준호야, 왜 이러니? 당황한 저를 무시한 채 준호는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제게 속삭였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묻기도 전에 준호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고통과 충격으로 비명이 나왔어요. 아, 준호야, 이게 무슨...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준호의 얼굴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내몰았어요. 그가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현관에서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리며 복도에 쓰러졌고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몸은 아프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28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키운 아들이 내 머리채를 잡아 끌며 쫓아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사돈들 앞에서.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은 떨리고 심장은 격하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담긴 경멸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처참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가 온 힘을 다해 키운 아들의 진짜 마음이었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28년간의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싹 트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배신감을 넘어선 더 강한 무언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비밀이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니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안에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흐릿해진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졌군요. 슬픔과 배신감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다이어리에 적힌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만에 통화라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회장님. 김미선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 씨, 20년 만이군. 갑자기 웬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오랜 친구이자 한때 남편의 동업자였던 최 회장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아들 이야기, 사돈 집안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미선 씨, 그동안 참 힘들었겠구먼.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미선 씨가 원하는 게 뭔가? 그냥 말해보게. 준호와 사돈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내일 이 주소로 오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서류 가방을 꺼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지금까지 감춰온 비밀이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주식 증서와 토지 문서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너무 아파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준호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표정으로 호적 등본 발급 창구에 섰어요. 호적에서 아들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호적에서 자식을 파기하시겠다고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한 후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준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구청을 나와 최 회장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30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최 회장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뒤로 3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쪽은 김 변호사, 박 이사, 그리고 정 팀장이네. 모두 미선 씨를 도와줄 사람들이야. 회의실에 앉아 그들은 준호와 사돈 집안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유진이의 아버지는 중견건설회사 사장이었고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불법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죠. 사돈 집안의 회사는 지난 3년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법 하도급 계약도 있습니다. 정 팀장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박 이사가 준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준호 씨는 현재 대기업 마케팅 부서 과장으로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내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정보를 듣고 나서 최 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사돈 집안의 비리를 파헤쳐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 아이가 얼마나 허울뿐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최 회장은 묵묵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우리가 도울 걸세.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미선 씨는 왜 20년 동안 이 모든 걸 숨기고 살았나? 미선 씨의 남편, 그러니까 준호 아버지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은 큰 기업의 임원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너무 큰 충격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아들만 키우며 살기로 했지요. 그때는 그저 준호만 잘 키우고 싶었어요. 돈이나 권력보다 따뜻한 가정에서 바르게 자라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미선 씨 남편이 남긴 주식들의 현재 가치야. 지금 팔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걸세.
서류를 보니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20년간 잊고 살았던 주식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돈이면 평생 청소일 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걸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테니 미선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8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던진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시작.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미선 씨. 일주일 후, 최 회장의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작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률, 금융, 정보 전문가들이 모여 사돈 집안과 준호에 대한 약점들을 하나씩 분석했어요. 박 이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고 일부 계약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와 이루어졌어요. 김 변호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런 디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제보하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건설업계 비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타이밍이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선 씨는 앞에 나서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익명으로 제보하고 회사 내부 인맥을 통해 압박을 가할 거야. 사돈 집안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지. 그날 저녁, 익명의 제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건설업계 언론사에는 사돈의 회사 비리에 관한 첩보가 흘러들어갔어요. 저는 집에서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쳐보니 작은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중견건설사 A사, 불법 하도급,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을 던진 후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 팀장이었습니다. 어제 공정위에 제보한 내용이 언론에 나갔어요. 사장님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부에 심어둔 사람이 중요 서류들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상황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돈의 회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까지 시작되었어요. 최 회장의 인맥을 통해 회사 내부 직원들의 이탈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작전을 준비했어요. 준호의 회사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차례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준호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맡은 프로젝트는 외국 기업과의 합작건인데 그쪽 기업의 CEO와 제가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경력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머리채를 잡아 끌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의 눈에 담긴 경멸과 분노. 부탁드립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준호의 회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담당하던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준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커피숍에서 최 회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돈 집안 회사가 위기에 빠졌어.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지. 그리고 준호도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더군.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내부 정보원이 있지. 준호 윗선에 있는 이사가 내 대학 후배야. 그에 따르면 준호가 요즘 매우 불안정하고 예민해졌다고 해.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내 단단한 마음을 다졌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해요. 최 회장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선 씨, 원래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아니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는요. 그날 저녁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사돈 회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국세청은 즉각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돈 집안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취소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비리 의혹을 보도했고 사돈은 검찰 소환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회사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졌어요. 그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승진은커녕 좌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회장의 인맥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도 준호를 견제하는 세력이 생겨났어요. 모든 상황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제게 했던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정 팀장이었어요. 미선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준호 씨 처가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대요. 회사 위기와 관련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였는데 유진 씨 부모님이 준호 씨를 강하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준호 씨가 회사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처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불만을 표했대요. 심지어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준호가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하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었네요. 이제 조금만 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사돈 집안과 준호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들 차례였어요. 그래야 완전한 붕괴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걸까요?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준호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이틀 후 최 회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 회사의 자금 흐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비자금으로 빼돌린 돈의 흐름이
드러나면서 대형 금융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사돈 회사는 막바지에 이르렀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협력사들도 계약을 파기하고 있지. 최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호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릴 차례였어요. 김 변호사가 제안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준호가 과거에 작성한 보고서들에서 허위 정보와 과장된 내용들을 찾아내 경영진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준호 씨가 작년에 작성한 해외 시장 분석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완전히 다른 수치를 제시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렸어요. 김 변호사의 보고를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호는 단순히 좌천되는 수준이 아니라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오후 준호의 회사 임원들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준호가 작성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정 팀장이 내부 정보원을 통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준호 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였고 조만간 인사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 준호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의 실수와 허위 보고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처가 회사도 주가가 더 폭락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 팀장이 그날 밤 전화로 상황을 전해 주었어요. 준호 씨가 해고된 후 유진 씨 부모님과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사돈께서 우리 딸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하셨대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준호가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제 무릎을 베고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병원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보니 준호였어요. 20여 일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마치 울었던 것처럼 들렸어요. 준호구나. 웬일로 전화했니? 어머니.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분명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그날 오후 준호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했던 양복 차림이 아닌 구겨진 셔츠에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달라지셨네요. 제 모습을 본 준호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부정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고급 옷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을 겁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강인함이 담긴 눈빛으로.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니?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도 파산 직전이에요. 유진이네 집에서는 저를 원망하고 심지어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차가운 반응에 준호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도움이 필요해요. 당장 생활비도 없고 집세도 못 낼 상황이에요. 잠시만이라도 어머니 집에서.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기억나니? 한 달 전 내가 사돈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쫓아냈던 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해요. 순간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문 밖으로 쫓아내도 될 만큼 28년 동안 너를 키우느라 허리가 굽었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될 만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어요. 알고 있니? 그날 이후로 내가 호적에서 널 파기했다는 사실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호적. 파기요. 그게 무슨. 이제 법적으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마음으로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늦었어, 준호야.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이미 너를 버렸어.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유진이도 저한테 등을 돌렸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제발. 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준호야, 삶은 선택의 연속이야.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 내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렴.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준호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한 시련을 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회장이었어요. 미선 씨, 소식 들었나? 준호를 만났다면서. 네, 방금 헤어졌어요. 어땠어? 많이 변해 있던가? 네,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 회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 회장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보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더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 팀장과 김 변호사를 만나 마지막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사돈 회사의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고 준호의 이름도 일부 서류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준호 씨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처가 회사의 일부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흔적이 있거든요. 김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호와 사돈 가족 사이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때였어요. 사돈 가족에게 준호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의심을 심어주세요. 정 팀장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돈 가족 내부의 거짓 정보를 흘려 준호가 검찰에 그들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의혹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틀 후 정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님, 일이 커졌어요. 사돈 집안에서 준호 씨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유진 씨는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런가요? 더 심각한 건 사돈께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준호 씨를 찾아가 내 가족을 망치려는 놈이라며 폭행했다고 해요. 경찰까지 출동했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보다 상황이 더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마지막 단계는 간단했습니다. 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로 벌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고급 아파트였지만, 이번엔 제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진이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했어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들어서니 유진이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기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왜 여기 온 거요? 유진이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여보, 이분은 준호 어머니예요. 뭐, 그 배신자의 어머니라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불편해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회사가 무너지고 준호가 실직하고 가족이 분열된 이유를요. 두 사람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 모든 일은 제가 계획한 겁니다. 공정위 제보, 검찰 수사, 준호의 해고. 모두 제 작품이에요.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놀라셨나요? 저를 그저 가난한 청소부로만 보셨죠. 하지만 제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많은 인맥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준호만 키우며 살았죠.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며 쫓아냈죠.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요. 유진이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니요, 당신들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도록 조장한 건 당신들이에요. 준호가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도록 만든 것도 당신들이고요. 유진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준호에게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당신들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죠. 준호는 그저 당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저를 버린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이제 저는 갑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부족하네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유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당신들의 비리는 이미 검찰에 모두 넘어갔고 증거도 충분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하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네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이제 준호에게도 모든 진실을 알려줄 차례였어요. 그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늘 준호에게 모든 것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요. 정확히 3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구겨진 티셔츠의 수염도 길게 자랐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호야, 오늘은 내게 모든 걸 말해주려고 해.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사돈 집에서 내 머리채를 잡아 끌던 날 기억하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날 이후 내 인생에 여러 일이 있었지. 회사에서 쫓겨나고, 처가 사업이 무너지고, 아내가 떠나고. 준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내가 그 모든 일을 계획했기 때문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회사에서의 해고, 사돈 집안 회사의 비리 폭로, 너와 유진이의 이혼 위기까지. 모두 내가 계획한 거야.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어머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앉아, 준호야.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 기억나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어. 많은 인맥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오직 너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그 돈은요? 아버지의 재산은? 보관해 두었지. 내가 성인이 되면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나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래도 참았어.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사돈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아 끌던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 내가 28년 동안 너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걸 깨달았지.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내 오랜 인맥들을 동원했어. 내 아버지의 옛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그들은 모두 나를 도와주었지. 사돈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게 하고 너와 유진이 사이를 갈라놓는 것까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내가 선택의 결과를 깨닫게 하고 싶었어. 너는 출세를 위해 나를 버렸고 사돈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나도 내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너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허울 뿐인 존재였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건 준호야,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나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내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지.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이야. 주식, 부동산, 예금.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돼. 원래는 내게 물려주려고 했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그래. 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부동산 투자로 많은 재산을 모았어. 내가 어릴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지만 이 모든 재산은 그대로 있었어. 그런데 왜 어머니는 청소 일을? 단순해. 너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었으니까. 돈과 권력이 아닌 정직과 노력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 노력이 헛되었던 것 같구나.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소중한 어머니를 버리다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와닿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준호야,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무 오랫동안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가렴.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길 바라. 준호가 급히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다시 시작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아니야, 준호야.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난 이미 호적에서 널 파기했고, 마음으로도 놓아버렸어. 이 서류들은 내가 새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어요. 준호야, 부디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그건 이제 너 혼자의 몫이야. 그를 뒤로 하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한강공원을 떠나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8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삶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울던 그 모습. 어쩌면 너무 가혹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준호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어땠나? 그 아이 반응이? 충격받았더군요. 제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나? 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요. 항상 꿈꿔왔던 일이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오랜 친구 수미가 생각났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지켜봐 준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나 미선이야. 시간 되면 만날까? 미선아, 오랜만이다. 물론이지. 언제 만날래? 수미와 카페에서 만나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준호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수미는 묵묵히 들어주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내가 도울게. 수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이곳에 제 카페를 열 예정이었어요. 미선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일 때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미선님, 소식 들으셨나요? 사돈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고 사돈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준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아이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에 대한 미움은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 아이는 이제 충분히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니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2달 후 미선의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는 금세 동네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와 차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픈 일주일 후 한적한 오후 시간에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양복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얼굴은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 보였어요. 어머니, 준호구나. 어서 와. 그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 선물입니다. 카페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화분을 받으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최 회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근사한 카페네요.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아요. 고마워. 앉을래? 커피 한 잔 대접할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요즘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이와는 이혼했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어머니,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준호야, 난 아직도 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날 일은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보였어요. 알고 있어요. 완전한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끔 이렇게 인사드리고 지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 그건 괜찮아. 준호가 떠난 후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저는 새로운 인연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최 회장, 김 변호사, 정 팀장과는 이제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수미와도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카페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8년이 지났지만 지금에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당신 보고 있나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최 회장과 김 변호사, 정 팀장과 수미. 그들은 이제 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한 인연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준호는 자신의 선택으로 고통받았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했어요. 저 역시 오랜 침묵과 인내를 선택했다가 마침내 분노와 복수를 선택했고 이제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김미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비가 내리는 도시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희망의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